과연 다음 이 메리츠 3인방이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자, 전일 메리츠 3인방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갔고요. 증권과 화재 역시 한 20% 급등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상한가를 유지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틀 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증권과 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두 회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바로 더블 카운팅 이슈입니다. 모든 기업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 증권, 화재가 각각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셋의 지분 관계를 살펴보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 증권과 화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증권이 좋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리츠 증권이 따로 상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사지 않고 증권을 사는 것이고요.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굳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안 사고 화재를 다이렉트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슈가 바로 더블 카운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돼서 일반적으로 이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돼서 거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더블 카운팅으로 인해서 저평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이 2020년 바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이슈부터 그랬죠. 자,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뭐 주주운동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기도 했죠. 자, 그 뒤로부터 이 쪼개기 상장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가차없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원성에 분할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하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보다가 오히려 이 메리츠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쪼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합쳐서, 즉 주주의 가치를 올려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당한 화답이 아니라 그냥 상한가로 화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공매도 드디어 한강 보냈다. 환희에 젖은 메리츠 종토방. 이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깜짝 이 주주 환원 서프라이즈 정책 때문에 다 털렸다, 그런 말이죠.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쇼 커버링이 나오면서 더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과연 다음 이 메리츠 3인방이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정 기준은요, 첫 번째, 2020년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앞서서 이 메리츠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쪼개진 회사를 합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기업을 선정을 한다? 이거는 사실 뭐 찍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리츠 금융그룹 3인방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배당을 상당히 좀 잘 주고 매년 배당금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1년에 들어와서는 배당을 이제 안 주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사실 이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것이 이 주가 부양 차원에서는 더 긍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의해서 이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그 뒤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대망의 이 쪼개진 회사를 합치는 어마어마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과거부터 꾸준히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서프라이즈한 한 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 잘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일단 배당 관점에서는요, 최소 이 배당 성향이 30%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배당 성향 30%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주는 것이고요. 이에 준하는 정책은 무엇이냐? 자, 배당 성향이 순이익에서 몇 %를 주느냐, 배당을. 그 의미인데 FCF, 잉여현금 흐름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물긴 하지만 에비타에서 몇 %를 준다. 자,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어차피 FCF나 순이익이나 에비타나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말고 또 대표적인 게 자사주 관련 주주 환원이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자, 그런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된 업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 기대주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에 5개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 리스트에도 5개 기업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이 기업들 2022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LG U+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당 성향이 30%였는데 이걸 40%로 상향을 했습니다. 즉 순이익의 4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정 배당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못해도 적자를 내도 최소한 주당 1,000원은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를 올해 들어서 1,200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FCF의 5%를 더 얹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선 배당 정책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도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연간 FCF, 잉여현금 흐름의 50% 수준을 재원으로 환원을 하겠다. 즉 배당금 1,200원 플러스 FCF의 5%를 더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잘 벌어서 연간 FCF의 4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배당 성향을 30% 정도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올해 이 자사주 소각을 실시를 했죠. 그리고 주당 최소 1만 원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 최소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파격적이에요. 2026년까지 최대 6천억 원,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니까 2022년부터 5년간 6천억이라는 뜻인데 시가총액 2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봐도 시가총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주주 환원을 하겠구나 라고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2026년으로 갈수록 배당 성향을 상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배당 성향이 24.3%예요. 즉 극단적으로 순이익의 최대 50% 환원을 하니까 이 배당 성향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 배당 지급을 했고 자사주 취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휠라홀딩스가 연간 배당만 하는 업체인데 자, 올해 분기 배당을 공시를 했죠. 이게 이제 특별 배당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당금만 유지를 했고 배당 성향은 한 30% 내외였어요. 하지만 2024년까지 배당 성향을 40%로 유지하기로 자,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최소 주당 배당금도 1,000원을 책정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주주 환원 기대주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SK, LG, NHN, 한미반도체, PSK 등이 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배당금만 지급을 했다가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배당하겠다. 자, 이건 순이익이 아니라 경상 배당 수입입니다. 배당 매출액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의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회사로 받는 로열티, 배당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 밝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시가총액의 1%를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매년 주가 1% 정도 올리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에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서 이 지주회사의 주수익원은 로열티, 배당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 로열티를 제외를 하고 배당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50%를 떼어서 배당을 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배당금뿐만 아니라 이 로열티 수익에 합친 그 부분까지도 배당금 재원에 활용하겠다. 자,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에비타. 자, 별도가 뭐냐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는 자회사 거까지 다 합쳐서 작성한 재무제표고 별도는 그냥 NHN 본사 장부만 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NHN 별도 에비타가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3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 자, 순이익보다 더 파격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배당, 자사주 취득, 소각 이런 것에 대한 재원으로 에비타의 30%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024년까지 발행 주식수의 10% 특별 소각을 진행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주가 10%는 올려버리겠다. 자,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2022년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0억 정도는 이미 취득해서 소각을 했고요. 300억 원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하는 업체이긴 한데 올해 들어서 그 규모가 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SK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배당금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업체였는데 올해 들어서 1대1 무상증자, 그 다음에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환원 기대주 총 10가지 알아봤는데 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업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2022년, 2023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컨센서스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억 원 단위입니다. 공매도 잔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3영업일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늦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이 안 좋고 뭔가 주가가 내려가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또 급속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몇 기업 살펴보면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조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확실히 감소를 하고요. 자, 문제는 내년입니다. 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300억 원입니다. 거의 뭐 90몇 %나 급락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도 한 2,500억 원 정도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자,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올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감소를 하고 내년 역시 올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이익의 질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미는 사업이 바로 2차 전지죠.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철강, 2차 전지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즉 PER을 한 5배에서 10배까지밖에 못 줍니다. 저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배 정도 줄 수가 있겠죠. 즉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익에서 2차 전지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그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좀 준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사업 부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주 환원 정책을 2022년 들어서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휠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무난하죠. 올해 소폭 성장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별로 뜯어보면 3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습니다. 휠라 브랜드잖아요. 의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경기 안 좋고 미국 사업 부문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확실히 이 의료 수요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고가 쌓이고요. 이 의료업체한테 재고가 쌓인다는 것 자체는 좀 치명적이에요. 아시다시피 2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매장, 아울렛 이런 데로 가서 막 정가의 50%, 60% 세일해서 팝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료업체 입장에서. 자, 그래서인지 앞서서 이 휠라홀딩스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올해 들어서 발표를 했고 뭐 2026년까지 주주환원에 5천억 원 정도 쓰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은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지만 하방은 확실히 막혀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 턴한다. 그래서 의류 산업, 이 센티먼트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하방이 좀 막혀있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죠.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전력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해외 배터리 공장 증설, 국내의 데이터 센터 발주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일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럽, 최근에 미국도 IRA 법안 때문에 신재생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된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1조 7,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7% 성장한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본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HN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반토막도 더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주력 사업이 게임, 커머스 부분인데 둘 다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하방을 좀 막기 위해서. 관건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되는 신작 모멘텀, AA 포커, 위믹스 스포츠 글로벌, 3매치 퍼즐 게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흥행을 해주는지. 그리고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경기가 좀 돌아서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PSK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업체는 이 반도체 장비주죠. 실적 방향성도 유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업체 모두 3분기까지는 괜찮아요, 실적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한미반도체나 PSK나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자신감 있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확실히 주가가 싸다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쌀 때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또 이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붙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에서 빠르면 한 9개월? 1년까지도 선행을 합니다. 다시금 이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간 밝혀왔었던 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다. 쇼커버가 나오면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이 좀 불확실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탄탄하게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또 업황이 턴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금방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아무리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강력하다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 개선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지, 그 부분 역시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감사합니다.